K2 전차와 동아시아 최고 전차 우열을 가리고 있던 중국 VT4 전차에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주하이 에어쇼에 VT4 전차가 관중들 앞에서 시연을 하다가 갑자기 멈춰서 버렸습니다. 이날 VT4 전차들이 일시에 기동했는데 한 대가 언덕을 올라가려다가 주춤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결국 이 VT4 전차는 언덕을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로 흘러내려와 서버렸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원래로라면 뒤따르는 장갑차 등 전기갑전력과 함께 멋지게 기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 한 대 때문에 모든 게 멈춰서 버렸습니다. 엔진 출력이 무려 1500마력에 터보 차징을 통해 일시적으로 2400마력까지 상승시킬 수 있다는 괴력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주하이 에어쇼는 중국 최대 규모의 군사 및 민간 항공장비 무기 박람회로 이 장면을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보고 있다고 했는데 바로 전세계 앞에서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이 영상은 삽시간에 중국 내에서도 퍼지며 충격을 주었는데 이 영상이 올라오자 한 중국 네티즌은 시청해주시고 소중히 간직해주세요. 영상은 곧 삭제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의 한 권위 있는 군사 잡지는 이 장면을 비꼬면서 초능력자의 실수, 권위 있는 쇼에서 탱크가 고장났다 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주하이 에어쇼 도중 VT4 탱크에게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다며 중국에서 생산된 이러한 유형의 최신 버전 중 하나인 이 탱크는 심각한 고장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이를 제작한 중국 방산기업 입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런 형태의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6년 탱크 바이애슬론 대회에서 또 다른 중국 탱크인 타입 96B가 실패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재빨리 회상되었다고 했습니다. 디펜스 루마니아도 이 소식을 전하면서 이런 실패는 처음이 아니다라며 2016년 사건을 거론했는데 당시 바퀴가 빠진 중국산 탱크에 우스꽝스러운 사진을 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연 실패가 왜 더 치명적이냐면 이번에 나온 VT4 전차가 중국의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두고 제작한 디자인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미지 추락에 대한 금전적 손실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국제무기 수출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동안 중국은 자신들이 그 빈틈을 차지하겠다며 수출 전용 VT4 전차를 만들어 현재 중국군이 보유한 99식 주력 전차보다 더 우수하다고 홍보해왔습니다. 특히 K2 전차, K9 자주포 등 K방산이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자 러시아의 공백을 한국에게 다 내줄 수 없다며 야심차게 만든 전차였습니다. 실제로 VT4 전차에는 중국산 125mm 활강포와 자동 장전장치, 디지털화된 사격 통제장치, 터보 차저가 적용된 1300마력 디젤 엔진과 복합장갑, 폭발 반응장갑이 적용돼 3세대 전차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비용을 좀 더 들이면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기관총과 적의 대전차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동 방어장치도 설치할 수 있다고 유혹했습니다. 또한 K2 전차를 사려면 최소 700에서 1000만 달러를 줘야 하지만 VT4 전차는 가격이 절반밖에 안 되는 400에서 500만 달러밖에 되지 않으면서도 K2 전차를 능가하는 3.5세대 전차라고 홍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홍보는 거의 사기에 가까웠습니다. 지금까지 이 탱크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태국에 판매되었는데 이번 국제행사에서 중국 전차의 또 다른 실패가 중국에서 생산된 전차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부각시킨다고 말했습대로 이번 실패에 내 그럴 줄 알았다면서 맹렬하게 비판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이미 VT4 전차를 중국에서 35대로 구입해 17대를 실전 배치한 나이지리아입니다. 이번 사건을 본 나이지리아 매체 디펜스 뉴스 나이지리아는 중국의 VT4 주력 전차가 주하이쇼에서 역동적인 행군을 하는 동안 고장나 멈춰 쇼가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이 실패는 탱크의 성능을 보여주는 명망 높은 시연 중에 발생했지만 기기적인 문제로 인해 움직일 수 없었다. 중국 전차에는 항상 신뢰성 문제가 있었다 라고 한탄하듯 말했습니다. 지난 6월 한 유튜브에 나이지리아 군대 경로 중국산 첨단 VT4 수입 탱크 30분 만에 단 한 발만 발사라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 영상은 2019년 나이지리아는 중국에서 VT4 주력 전차 35대를 구매했지만 3.5세대 첨단 전차라고 알려진 이 전차들은 군사훈련 중에 발사에 실패해 나이지리아 장군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고 했습니다. 실제 전투에서 단 한 발의 포탄을 발사하는데 30분이 걸린다면 그때쯤이면 적군은 우리를 바베큐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이지리아 군 지도부는 이 상황이 좌절하며 그들이 구매한
값비싼 시내 전차는 실패작으로 판명되었다고 말했습니다. 2년도 채 되지 않아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자 나이지리아는 대안을 모색해야 했고 결국 러시아의 T-90 탱크로 전환했다고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본 한 해의 네티즌은 나이지리아 군수품 구매자에게 알려드립니다. 테무에서 탱크를 구매하지 마십시오 라고 충고했는데 또 다른 네티즌은 나이지리아 왕자에게 사기친 중국에게 찬사라고 비꼬아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2의 나이지리아가 VT-4를 구입하기 직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지금 중국에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얼마 전 알제리에서 VT-4 전차는 포 사격 시험 명중률 100%, 500km 연속 주행 및 사격 등 다양한 시험 평가를 완수했다며 알제리가 도입을 결정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VT-4의 실체를 보고도 알제리가 이 전차를 도입할지에 큰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친중, 친러 국가 알제리를 견제하기 위해 지금 이웃국 모로코가 K2 전차를 대거 구입하려 하는데 이번 사건은 K2 전차와 VT-4 전차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실히 확인시켜 주었다고 했습니다. K2 전차를 선택한 폴란드는 최근 한국산 전차를 빨리 도입한 결정은 최고의 선택이었다며 지난해 K2 전차가 2.7km 떨어진 표적을 명중시켜 위력을 과시하는 장면과 험한 산지를 힘차게 올라가고 진창이 된 야지를 쉽게 돌파하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1년 반이 지나 폴란드는 이미 이 야수를 71대 운영 중이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 K2 전차의 기념비적인 영상과 작은 언덕도 올라가지 못하는 중국산 VT-4 영상은 앞으로 전차를 비교할 때 두고두고 사용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K2 전차는 지금 폴란드와 2차 계약을 앞두고 있고 내년에 루마니아와도 계약을 할 채비라고 했습니다. 이외 다른 유럽 국가들과 카타르, 사우디 등 중동의 부유한 국가들도 노리고 있습니다. 또한 남미의 페루도 K2 전차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난 11월 25일 한 페루 언론이 K2 전차 스마트 발사체를 발사하고 페루 육군을 현대화할 850만 달러 규모의 전차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내놨습니다. 페루는 한국 현대로템과 K2 블랙팬서 전차 및 K808 장갑 차량 인수 계약을 체결해 페루군 함대 현대화의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페루는 전차뿐만 아니라 한국산 K808 장갑차에도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는데 남미에서 중국산 장갑차를 쓰는 국가들을 압도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남미 볼리비아에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어이없게도 실패 원인이 중국산 장갑차로 알려져 대망신을 당한 바 있습니다. 중국산 장갑차의 어이없는 성능은 한 나라의 쿠데타도 실패하게 만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화 에어쇼에서 중국산 전차뿐만 아니라 중국산 장갑차도 관객들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전차에 이어 중국산 장갑차끼리 시연 중에 충돌하며 팀킬을 하는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한 중국 네티즌은 이 장면을 보고 운전자가 술 마셨냐 라고 따져 물었는데 한 중국 네티즌은 이같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봐봐, 부딪혀도 쓸 수 있어. 내구성이 높다는 걸 보여줘. 이번 중국의 주력 전차에 현실을 본 네티즌들은 북한 유사시 왜 중국이 한국의 기갑 전력을 두려워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포방부라 부르는 한국의 전차와 포병 전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폴란드군을 위한 무장한 짐승들, 그단스크에 하역된 새로운 탱크. 최근 몇 시간 동안 또 다른 6대의 K2 블랙팬서 탱크가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한국의 배속률은 놀랍습니다. 비스툴라강에 도착하고 있는 K2GF 전차는 총 77대입니다. 이는 폴란드의 안보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하며 K2는 우크라이나로 이전된 전차를 대체할 것입니다. K2 전차 6대가 28일 밤 폴란드 그단스크에 도착했습니다. 어둠 속의 배에서 크레인으로 내리는 K2 전차 하부가 보이는 웅장한 사진이 엄청난 유형을 자랑했습니다. 폴란드 매체는 이것을 폴란드군을 위한 무장한 짐승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폴란드 군사 매체는 K2 전차는 올해 들어 8번째 납품이다라며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제 한국인들은 폴란드 항구를 정기적으로 찾는 방문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올해만 지금까지 K2 전차가 무려 8번의 배송이 이뤄져 49대가 인도되었는데 앞으로 12월에 올해 마지막 분량인 7대가 추가적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최근 헝가리는 레오파드 2A7을 주문하고 무려 6년 만에 인도받고 있는데 한국은 주문한 지 3개월 만에 5대를 가져다 주더니 1년 동안 50대가 넘는 물량을 전달하며 놀라운 속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77대의 K2 전차를 인수했는데 내년에는 무려 96대의 전차가 납품된다고 했습니다.
이번 6대 추가 배송은 지난 배송 이후 불과 2주 만에 배송된 것인데 정말 하루 이틀 만에 K2 전차 한 대를 찍어내는 엄청난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도 몇 년이 지나도 한 대도 받지 못하는 게 일상이었던 폴란드가 유럽 국가들은 한국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배송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지난해 새로 교체된 폴란드 정권은 한국산 무기 계약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고, 특히 최근 K2PL 계약을 앞두고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말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한국산 전차를 사면 어떻게 되는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6대의 K2 전차가 도착하자 팔베오베이다 폴란드 국방차관이 이 소식을 사진을 올리며 재빠르게 알렸는데 폴란드 네티즌들은 성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팔베오베이다 폴란드 국방차관은 교체된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로 지난해 한국산 무기 도입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발언을 일삼고 이번 K2P의 추가 계약을 미루고 있는 장본인으로 지목되었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태세 전환한 베이다 국방차관을 향해 폴란드 네티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도대체 언제 탱크 생산이 시작됩니까? K2P의 계약서는 어디 있나요? 이것들은 PIS가 주문한 것들인데 지금 사진을 찍고 계시나요? 18개월 전 모든 움직임과 구매를 비판했던 사람이 오늘날 부하슈차크와 같은 트윗을 쓰고 있습니까? 이 사람 이민가요? 잘했어요, 부하슈차크. 부하슈차크에게 감사를 표했나요? 당신은 폴란드에 있는 K2PL 생산 공장을 폐쇄할 정도로 악랄한데 한국인들은 이미 루마니아에 그런 공장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다. 그들은 KOR의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폴란드에서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번에 K2 전차 6대가 또다시 폴란드에 도착했다는 뉴스는 우크라이나 군사 매체들도 일제히 보도했는데 한국산 무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크라이나에게는 그저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 한국에서 도입하기로 원하는 희망 목록은 천궁2 방공 시스템 K9 자주포, 155mm 포탄 외에도 방공 레이더, 대포병 레이더, 그리고 K2 전차를 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8일 최대 15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사탄2 준비를 명령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한 푸틴은 만약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모든 무기를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28일에는 젤렌스키 집무실을 극초음속 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위협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고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며 끝나도 잠재적인 위험성이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폴란드에서는 지난 정권이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해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배치한 것은 진정 신의 한 수였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새 정권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던 이들은 말문이 닫혔습니다. 이제는 당장 먹고 사는 것보다 생사가 걸린 국가안보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폴란드 K2 전차 2차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 계약이 이뤄지면 방사청은 올해 방산 수출이 150억 달러, 한화로 약 21조가 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2 전차는 폴란드 이웃 국가 루마니아에서도 내년에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최근 남미 페루가 도입한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는데 지금 예상치 못한 한 국가가 현지 생산을 노리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 중동 군사 매체는 지난 11월 28일 폴란드 한국은 첨단 K2 전차 현지 생산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도 합류할 예정인가요?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집트는 지난 2021년 K2 전차를 바로 도입할 것처럼 하더니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미 K2 전차는 사막 환경에서 테스트를 거쳐 이집트는 물론 중동 일부 국가에서 구매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전세계 12위의 군사력을 지닌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방산 시장입니다. 이집트는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육군을 자랑하는데 유사시 드넓은 사막에서 싸워야 하기에 어떤 나라보다 전차 수요가 높습니다.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노후 전차가 무려 3,000대나 되기에 만약 이집트가 K2 전차를 도입한다면 역대급 규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집트가 다시 움직인 이유가 있습니다. K2 전차 기술을 바탕으로 만든 튀르키예의 알타이 전차가 드디어 생산되어 내년에 받게 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원래 6년 전이었던 2018년에 생산해서 튀르키예 육군에 전달하려 했지만 독일의 동력장치에 대한 금수 조치를 취하면서 지금까지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튀르키예는 한국산 파워팩을 한국보다 더 먼저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후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 것입니다. 튀르키예가 한국산 파워팩이 들어간 K2 전차 양산을 독일의 간섭 없이 성공하자
아프리카 맹주 이집트는 물론 중동의 사우디와 카타르 등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에서 K2PL이 가격이 비싸다고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데 한국은 폴란드가 아니라도 K2 전차를 원하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절대 아쉬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가격은 한국이 올린 것이 아닙니다. 폴란드가 인프라가 없는 현지 생산을 원했기에 가격이 굉장히 올라간 것인데 앞으로 무기 생산을 하려면 마땅히 폴란드가 투자하는 것인데 이를 주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폴란드는 K2PL에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넣어주기 바랬습니다. 자신들의 가격을 올려놓고 한국에게 비싸다고 말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한 국내 네티즌이 폴란드에게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럴수록 더 비싸게 팔아야 한다. 장난치면 손해본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제품을 잘 만들면 살 국가들은 더 많아진다. 폴란드의 46대 K2 전차는 납품 이후 고장이 전혀 없이 놀라운 100% 가동률을 유지했다. 이 완벽한 성능은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신뢰성을 입증해 보였다. 폴란드는 지난 2022년 K2 전차를 계약하고 불과 3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납품을 받았습니다. 1단계 계약에 따라 K2 전차 46대가 올해 중반까지 인도되었는데 지금 놀라운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된 46대 전차가 전혀 고장 없이 100% 가동률을 보인다는 것은 그동안 유럽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나토 훈련이 계속되면서 K2 전차는 폴란드 내에서는 물론 나토 연합훈련에 연이어 동원되면서 기동성과 사격 성능을 뽐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첫 인도부터 2년이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K2 전차가 빠른 낙기와 뛰어난 성능과 더불어 이제는 100% 가동률까지 놀라운 장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유럽의 방산 관계자들은 지구 건너편에서 온 전차를 사는 것보다는 유럽산을 사야만 빨리 수리보수가 가능하고 가동률을 높일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주장을 완벽하게 깨는 결과가 눈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군사매체 디펜스 루마니아는 지난 9월 10일 독일의 판자우비츠 2000 자주포 사용 문제라는 제목으로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서방의 자주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는지를 신랄하게 폭로했습니다. 매체는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들은 이미 독일에서 납품된 무기 시스템에 예비 부품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습니다. 독일신문 빌트에 따르면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가 공급한 곡사포의 상당 부분이 현재 심각한 마모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거의 2년 동안 전투에서 이 자주포를 사용해온 2명의 우크라이나 포병사령관은 예비 부품 상황을 재앙적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한 우크라이나 포병은 판자우비츠 2000에 대해 훌륭한 시스템이지만 마모도가 높습니다. 우리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포신을 교체한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부품 부족으로 인해 교체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빌트는 독일이 제한된 수의 총량만 제공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자주포 일부를 복구해야 하는 긴급한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포수들은 포신만이 유일한 문제는 아니라며 다른 부품도 교체해야 하지만 관리적 지연으로 인해 조달이 느려지고 특정 부품만 사용이 승인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생산이 중단된 판자우비츠 2000은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도 수리와 부품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동률이 매우 낮았는데 이번 전쟁에서도 그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그동안 유럽에서는 유럽산 전차나 자주포 등을 운영하면서 부품 및 유지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50%도 채 안되는 가동률을 보여왔습니다. 부품 수급이나 수리가 제때 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비용도 상당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에 한국의 현대로템이 폴란드 K2GF 전차에 대한 후속 지원은 굉장히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계약에는 없었지만 폴란드가 K2 전차를 처음 운영할 때 예비 부품과 최고 수준의 고객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현대로템은 포진한 훈련센터에 한국에서 파견한 인력과 현지 전문 인력으로 기술 지원을 하고 K2 전차를 하역하는 그단스강 인근에 20여 명 규모의 정비센터를 구축했습니다. 이런 지원은 그동안 유럽에서는 받아보지 못한 서비스였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판자우비츠 2000을 비롯해 서방의 전차들은 포신을 많이 쓰면서 마모되거나 고장이 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과 달리 K2GF 전차에서는 놀라운 총신 세척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렇기 때문에 K2 전차가 100% 가동률을 보이는 것이라고 감탄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한국은 전차를 인도하는 것도 빠르지만 현지 AS도 엄청 빨랐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면서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K2 전차는 지난 나토의 드래곤 24 훈련에서
가파른 지형을 정복하고 400에서 500km의 무정지 임무를 완수하며 놀라운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그 어떤 서방위 전차도 올라오지 못하는 경사로를 홀로 주파하며 K2 전차의 기동성은 세계 최고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K2 전차는 놀라운 기동성뿐만 아니라 주야간 유지관리 및 발사 정밀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된 서방 전차들의 실태가 전해지면서 K2 전차의 위상이 더욱 올라가고 있습니다. 디펜스 루마니아는 9월 10일 에이브람스, 레오파드2, 챌린저, 우크라이나에서 기록된 손실이 가장 많은 전차와 가장 잘 구동하는 전차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레오파드 2A6 21대 중 12대가 파괴되거나 손상되거나 버려졌고, 지금까지 인도된 레오파드 2A4 40대 중 21대도 같은 운명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레오파드 2의 스웨덴 변형인 스트리방 122는 가장 큰 손실을 입었는데, 인도된 10대 중 7대가 파괴되거나 손상되거나 버려졌다고 했습니다. 2023년 9월 뒤늦게 우크라이나 인도된 31대의 M1A1 에이브람스 전차는 현재 14대 전차가 파괴되거나 손실되었다고 했습니다. 영국산 챌린저2는 납품된 14대 전차 중 2대의 전차만이 손실되는 등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였다고 했는데, 챌린저2는 1200마력 엔진이 어려운 지형에서 탁월한 기동성을 보장할 만큼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가동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3월 한 우크라이나 장교는 챌린저2를 모이다가 너무 무거워서 진흙 속에 갇히게 됐다고 증언하며 당시에 50%만 운영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국 언론 더선은 현지 취재를 통해서 그나마 가동률이 가장 높다는 챌린저2의 실태에 대해서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So even just on a training exercise, we've seen the main problem that the Challenger's been facing here in Ukraine, and that's its mobility. It keeps getting stuck in the mud. And if you have a look at the terrain, it's this soft, deep, rich black soil that's been proving problematic for it in this war. It's been one of the messages that the Ukrainian tank crews have given us since we got here, is that whilst this Challenger is formidably precise, actually they've had real problems with it here in Ukraine because of its mobility, and they just said it's too heavy, it's underpowered, and it keeps getting stuck. And you can see that's exactly what has happened here. The belly of the tank is on the mud. We're trying to cross a small ditch, really, you know, a few meters wide, but it's clearly very wet, very soggy, and the tank has just sunk in, slid in, and now they're waiting for a recovery vehicle. 챌린저2와 함께 대부분 손실되거나 파괴된 서방의 전차들도 진흙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폴란드가 왜 가장 강력하다는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 대신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러시아 최전방에 배치했는지를 궁금해했습니다. 이것은 폴란드 현지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K2 전차를 받은 16사단 내의 한 전차 소대장이 그 이유를 상세히 말해주었습니다. Witam Państwa serdecznie, dowódca pierwszego plutonu czołgów, podporucznik Jakub Kędziora. Panie poruczniku, proszę opowiedzieć nam o tych czołgach, które stoją za nami. Za nami mamy zaprezentowane czołgi K2 produkcji koreańskiej, produkowane przez firmę Hyundai Rotem, która w tej chwili nadal w Morągu prowadzi pracę nad tymi czołgami i przygotowuje je tak, żeby były gotowe w 100% do podjęcia na nich pracy przez nasze przeszkolone załogi. Właśnie jak wygląda samo wdrożenie tych czołgów w pracę brygady? Jak macie te czołgi i jak będzie wyglądało teraz dostosowanie do tego, co macie, jak wygląda takie wdrożenie nowego sprzętu do naszej jednostki? Oczywiście zaczynamy od przeszkolenia załóg do tego, żeby były w stanie wykonywać zadania na tych czołgach. W tej chwili takie szkolenie odbywa się w Korei. Po przyjeździe tych załóg na pewno będą te załogi przekazywać tę wiedzę, którą zdobyli w Korei na szkoleniu nam, a my następnie kolejnym żołnierzom, którzy będą wstępowali w szeregi naszej jednostki i szkolili się w batalionie czołgów. Proszę powiedzieć coś o parametrach technicznych tego czołgu. Czołg, który stoi z nami, ma 55 ton wagi. Docelowo, z tego co wiemy, po modernizacji do standardu K2PL ta masa może wzrosnąć do około 60 ton. Silnik to jest 1500 koni mechanicznych, co pozwala, że tak powiem, na bardzo sprawne poruszanie się w terenie tego czołgu. Skuteczność strzału?
Jeżeli chodzi o skuteczne prowadzenie ognia z armaty, to jest to, co nas głównie interesuje, to jest to do 3 km. Proszę mi powiedzieć, odnośnie czołgów Abrams, jakie jest porównanie między K2 i Abrams? Czym się różnią i w czym są lepsze Abramsy, a w czym K2? Cóż, oczywiście czołgi Abrams są zdecydowanie czołgami cięższymi niż czołgi K2. W związku z tym, z tego co rozumiem, no, jakby rozlokowanie czołgów K2 na terenie północno-wschodniej Polski jest jak najbardziej logicznym rozwiązaniem ze względu na to, jakie jest tutaj ukształtowanie terenu. Czołgi Abrams są dosyć mocno opancerzone, w związku z tym są też troszeczkę mniej mobilne. Natomiast zarówno załogi na czołgach Abrams, jak i czołgach Leopard, również bardzo podobnych do czołgów Abrams, chwalą sobie również pracę na tych dwóch czołgach. Proszę powiedzieć, jaka jest różnica między tym, co stoi obecnie na placu, a tym, co miał Pan przyjemność już w swojej służbie? Te czołgi. Jeżeli mogę wypowiadać się za siebie, to miałem przyjemność służby na czołgach T-72M1R, czyli w wersji zmodyfikowanej. Służba na nich była przyjemna, natomiast na pewno na tych czołgach będzie ten komfort zdecydowanie zwiększony. No i na razie to chyba tyle, co mogę powiedzieć.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가동하는 사방의 전차들이나 러시아의 전차들이 움직일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진흙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3월 우크라이나 정찰 드론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진흙 속에 갇힌 러시아 전차 2대를 발견했고 결국 드론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진흙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는 러시아 전차들의 모습이 연이어 목격되었습니다. Доблестная российская армия, ёб твою мать, застряла в болоте. 지난해에는 2010년대에 제작된 영국 조립형 핀즈가우어 벡터 장갑차가 돈바스의 심한 진흙으로 인해 고장나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 군인과 정치인들로부터 여러 번 칭찬을 받은 무기가 K9 자주포 차체를 가지고 만든 크랩 자주포라고 했습니다. 크랩 자주포는 최전선에 나서면서 진흙정에서도 어려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현지에서 제조업체는 크랩이 포장도로에서 최대 60km까지 가속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실제로는 최대 70km까지 더 빠른 속도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K9 자주포의 차체에서 나온 놀라운 힘이었습니다. 실제 전장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크랩 자주포를 운영하는 영상이 공개되었는데 이 영상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얼마나 이 자주포를 신뢰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На задньому плані самохідна артилерійська установка 155 мм краб, це польського виробництва. Тут швидкість наведення, прив'язка, точність стрільби. Ця машина досить гарна машина. Дальність стрільби. Ми дуже нею довольні. Дуже маневрено, дуже швидко в роботі, бо скорость для нас саме найголовніше. Ми любимо свою піхоту і завжди хочемо, щоб мінімально вони несли втрати. Під артилериста береже кров піхоти. Тому, коли особливо наші хлопці дають там цілі, ми працюємо, а це найголовніше – збереження життя наших людей. Ну що, з Богом? Давайте, з Богом. Хлопці наші працюють і вдень, і ніч. В будь-яку погоду, в дощ, в сніг, в слякоть, болото, мороз. Неважливо, завжди. Вони завжди виконують завдання. Наші воїни, всі Збройні Сили України – це дуже потужні люди. Вони віддають все, що тільки можна, всі свої сили, які в них є. Поїв він, не поїв, але він знає, що він повинен виконати завдання, він повинен знищити, він повинен підтримати, триматись, повинні стояти за кожен клаптик нашої землі, для того, щоб ворог знав, що давати йому по зубам, знищувати його максимально більше, для того, щоб не ліз в подальшому. K2 전차, K9 자주포 등 진흙 지형을 뚫고 험한 경사로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기동력은 지금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 국가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고장나면 바로 수리해주고 부품도 빠르게 공급해주는 에이스까지 한국은 수출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방산에서도 유감없이 뽐내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